651년 세계 최강제국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페르시아 왕족이 동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시기, 왕자 아비틴이 지구 반대편 신라까지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야기와 맞닿아 보이는 흔적이 경주 일대 유물에서도 계속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세계에는 두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두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전쟁과 긴장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체력이 서서히 소모돼 갔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즉 사사나움조는 오랜 소모전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져 있었는데요. 병사는 지쳐 있었고 국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듯 전혀 새로운 세력이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610년 아라비아 반도의 한 인물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바로 무함마드였고 이후 형성된 이슬람 세력은 처음엔 작은 불꽃 같았지만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지쳐있던 나라들은 하나씩 흔들렸고요. 그리고 651년 사산 왕조의 마지막 황제 야즈데게르드 3세가 사망하면서 제국은 결국 막을 내립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사이 급격히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황제가 죽기 전 왕자들에게 동쪽으로 가서 살아남아라 같은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왕족이 당나라로 향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나라도 당시 이슬람 세력과 외교 관계를 맺는 흐름이 있었고 페르시아 왕족이 오래 머물기 어려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 밖으로 사라진 왕족의 행방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 서사시 쿠시나메인데요. 이 작품은 11, 12세기 무렵의 시인 하킴 이란샨 아불카이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현존 필사본은 후대에 필사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대목이 매우 길게 등장합니다. 쿠시나메의 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라에서 밀려난 아비틴 왕자가 배를 타고 항해 끝에 한반도에 도착했고 경주로 이어지는 서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신라의 왕 문무왕을 만나 환대를 받고 나아가 공주와 혼인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서사시 속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학계에서는 이를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문학적 서사로 보는 시각도 큽니다. 실제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아비틴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후대의 페르시아 문학작품에 신라의 풍경과 왕실,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설이라기보다 교류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1970년대 경주 대름원 일대 고분 발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에서 발견된 유리 제품인데요. 성분과 제작 방식 분석을 근거로 서역, 사산 페르시아 혹은 로마 계통과 연결된 물품일 가능성이 언급돼 왔습니다. 제작 시기도 대체로 수세기 전으로 거론됩니다. 유리만이 아닙니다. 경주 외곽의 괴릉 앞에는 왕릉을 지키는 무인석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생김새가 전형적인 동아시아 조각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큰 코, 짙은 수염, 머리의 장식 등 때문에 서역인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이 연구에서 거론되기도 합니다. 손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폴로 같은 서역 문화와 연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황남대총에서 나온 은잔 표면의 도상, 여인 상음을 두고 서역 신화적 이미지와 닮았다는 해석도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물들이 곧바로 아비틴이 신라에 왔다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신라가 서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돼 있었던 교류의 정황은 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문헌 기록도 언급됩니다. 9세기 아랍 지리서로 알려진 자료에 신라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취지의 문장이 등장한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당시 동아시아, 서아시아 간 교류가 방문을 넘어 정착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교류는 신라에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용 이야기 들어보셨죠? 879년 헌강왕 5년 무렵 울산 계웅포에 이국적인 인물이 등장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이를 두고 중동 출신 상인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당대 중국 남부 지역의 혼란과 맞물려 탈출한 상인 서사로 연결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 가설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고려가요 쌍화점에는 회회아비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원 간섭기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한 노래로 해석되며 당시 한반도에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7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큰 인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자료에서는 높은 시청률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낯선데도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반응을 말하곤 합니다. 강인한 여성 서사, 음식과 의뢰, 궁중의 질서 같은 요소가 정서적으로 와닿았다는 설명도 있고요. 물론 이것을 곧바로 1500년 교류의 결과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결고리인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오랜 교류의 흔적은 왜 오늘날엔 희미해졌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으로 알려진 자료 중에는 당시 조정이 특정 집단의 풍습을 제한하려 했던 정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대목은 특정 종교나 집단이 문제다가 아니라 당시 국가가 사회 통합과 제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1962년 한국과 이란은 수교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국제 정세 속에서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어쩌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651년 멸망한 제국의 왕족이 동쪽으로 향했다는 설, 신라 무덤 속에서 발견된 서역계통 유물의 정황, 고려의 노래 속 표현들, 그리고 21세기 이란의 TV 화면 위에서 다시 이어진 문화적 공명까지 역사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남겨주세요.